매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노벨상은 노벨이라는 인물이 남긴 유언에 따라 집행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1880년대 후반 전 세계 20개국에 94개의 회사를 가진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 총수였던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다 죽기 전 유언장을 작성해 스웨덴 은행에 보관했죠. 그리고 그의 사망 뒤 밝혀진 유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밝혀둔다. 원금은 나의 집행인들에게 맡겨 안전한 곳에 투자해 기금을 조성하게 하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지난해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을 선정해 상을 주는 형태로 매년 지급하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이자는 5개 부문에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도록 한다. 첫째,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 둘째, 화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 셋째, 생리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 넷째, 문학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이상주의적인 경향의 작품을 쓴 사람. 다섯째, 국가 간 우애를 돈독히 하거나 군대를 폐지 또는 축소시키거나 평화회담을 주창 또는 개최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한다. 물리학상과 화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도록 한다. 생리의학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에서 수여하도록 한다.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도록 한다. 평화상은 노르웨이 의회에서 선출된 5인 위원회에서 수여하도록 한다. 상을 수여하는 데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후보자의 국적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따라서 상은 스칸디나비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수상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 또는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을 언급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수학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학 분야에는 비록 노벨상이라는 이름은 붙지 않았으나 노벨상보다 더 타기 어렵다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필즈상인데요. 최근 한국계 허준희 교수가 필즈상을 수상하면서 이 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 필즈상 수상이 거의 확실시됐던 한국인은 따로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강제로 여권을 몰수당했던 한국인 수학 천재, 그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며칠 전 한 구독자분께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인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수학천재 허준희 교수님의 필즈상 수상 이야기가 왜 없냐는 약간의 타박 아닌 타박성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7월 5일 필즈상 수상 직후 뉴스를 접하고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에서 부모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꼭 다루고 싶은 인물이기는 하지만 분명 왜 외국인을 디시멘터리에서 다루느냐는 댓글들이 있을 것이고, 괜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께 누가 될까 영상 제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댓글과 메일을 통해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관련된 내용을 요청해 오셨기에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노벨은 유언장에 수학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수학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노벨상의 버금가는 수학계 노벨상, 아니 노벨상보다 더 받기 어렵다는 필즈상이 있습니다. 필즈상은 세계 최고 수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존 찰스 필즈라는 캐나다 수학자가 제안한 상으로 1936년에 제정되어 올해까지 딱 64명이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필즈상이 노벨상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노벨상은 매해 시상하며 공동수상이 많지만 필즈상은 4년에 한 번씩 최대 4명까지만 수상자가 결정됩니다. 여기에 40세 미만의 수학자만 대상으로 수상하다 보니 40세 이전에 수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이룬 인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생에 딱 한 번 받을 수 있을까 말까한 어려운 상인 것이죠. 실제로 약 350년 동안 수학계 난제로 꼽히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최초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앤드루 와일즈는 41살의 나이 때문에 수상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40살 이전에 수학계의 업적을 남겨야만 받을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노벨상보다 더 어렵다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3년생 허준희 교수가 한국 수학자로서 첫 필즈상을 수상했으니 한국에서 왜 그토록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1983년 6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교수입니다. 다만 허준희 교수는 그의 아버지 허명애 교수와 어머니 이인영 교수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국적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시기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예상되는 심술궂은 댓글들이 걱정됩니다만,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을 뿐 2살 때부터 한국에서 성장해 초중고를 포함 학사와 석사까지 전부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박사과정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미국 미시간대에서 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프린스턴대 교수로 임용됐고 한국고등과학원 석학교수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한국식 교육으로 기본기를 채우고 미국에서 그를 고도화시킨 케이스죠. 그의 필지상 수상을 가장 먼저 알린 단체는 대한수학회입니다. 대한수학회는 올해 세계수학자 대회에서 한국 수학자 최초로 허준희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석학교수 겸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수학자 최고의 영예인 필즈상을 수상했다며 수상 소식을 전했는데, 만약 그의 국적을 문제 삼았다면 절대로 전하지 못했을 내용이죠. 사실 오늘 주제는 허준희 교수가 아니라 또 다른 한국인 천재 수학자에 대한 것인데요. 1913년 태어나 1996년 사망한 헝가리 출신의 전설적인 수학자 폴 에르데시는 평생 수학에 빠져 미치광이로 살았습니다. 평생 세상을 떠돌며 살았던 그는 조합론, 그래프 이론, 정수론 등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지만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가 집이 없었던 이유는 평생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진 수학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집주인과 함께 연구하다 연구가 끝나면 다른 수학자를 찾아 떠났습니다. 보통의 수학자가 평생 한 편 쓸까 말까한 논문을 무려 1475편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공동연구 논문은 전 세계 수학자들과 자유롭게 교류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하지만 그는 냉전시대 소련의 편에 섰던 헝가리 출신이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보니 미 FBI는 그를 스파이 혐의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 1980년대 그는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런 그가 캐나다를 방문했을 당시 아주 오래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물 수학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한국인 이희막입니다. 사실 이희막 교수는 한국이 놓친 가장 뼈아픈 인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1922년 지금은 북한 땅 함흥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수학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났을 당시는 이미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었고 일본은 식민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자연과학 학과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수학과는 1945년까지 단 한 곳도 없었죠. 그는 대학에 진학해 고급 수학을 배우고 싶어 어쩔 수 없이 경성제국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합니다. 1939년 함흥고등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했습니다. 3년의 예과 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 물리학과에 입학하게 되는데, 당시 경성제국대학에도 수학과가 없었기에 수학을 접할 수 있는 물리학과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희막 교수는 재학 당시 수학 천재로 일본인들뿐 아니라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전설로 기억됩니다. 당시 그는 물리학 수업 시간에 동급생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으로 교수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일상다반사였고, 수학의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동급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아닌 교수였습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 대한 강한 반발로 학교 수업보다 본인이 독자적으로 수학을 습득했고 대학 졸업식조차 참석하지 않았죠. 1944년 대학 졸업 후 잠시 조선비행기 공업 주식회사에 취직했다가 1년 뒤 해방을 맞이했는데, 경성제국대학은 일제를 상징하는 제국을 빼고 경성대학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수학과를 개설합니다. 이에 수학과 강단해설 교수로 24살의 이희막이 뽑혔고, 그는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독일어, 영어, 일본어로 된 원서를 가져와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후 미분학, 적분학, 미분적분학, 평면해석기하학, 대수학, 고등대수학 등 대학 교재를 직접 저술해 한국의 수학교육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죠. 그러나 그가 교수로 임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정은 서울의 9개 관립학교를 통폐합해 종합대학으로 탈바꿈하는 국립서울대 설립안을 발표했고, 이 설립안에 반대하는 교직원은 전부 해고한다는 원칙을 통보했습니다. 종합대학 설립안의 핵심은 이사회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인데, 학생과 교직원들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했고, 이희막을 포함 38명은 서울대학교에 복무할 의사가 없다며 일괄사직합니다. 당시 그를 눈여겨보던 김일성이 김일성 대학으로 초청해 북한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나 북한의 공산주의의 염증을 느껴 1947년 다시 서울대 교수로 복귀했죠. 이에 이희막 교수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우연히 남대문 시장을 지나다 미군이 버린 쓰레기에서 미국 수학회지를 발견해 주워왔는데, 그 학회지에는 수학자 막스 초른의 미해결 난제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해 풀어보니 의외로 쉽게 해결됐고, 이를 편지로서 초른에게 보냈는데 초른이 이희막의 해결 방법으로 미국 수학회지에 투고합니다. 한국인 수학자 최초의 해외 학술지 게재였는데요.
다만 그는 그 학술지를 받아보지 못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자신도 국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의 이름이 세계적 수학자 반열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1952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제닝 교수가 쓴 논문을 읽고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본 제닝 교수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캐나다로 건너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1953년 그가 캐나다로 건너갔고 2년 뒤 제닝 교수의 지도 아래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거친 후 여권갱신을 위해 한국 영사관을 찾았는데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영사관 직원이 당신은 한국에 돌아갈 것 같아서 여권을 없애버렸다면서 그의 여권을 빼앗아 국적을 박탈시킨 것이죠. 공부를 중단하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당시 이승만 정부의 압박이었는데 그는 국가 소환 명령에 불응하고 캐나다에 남아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국적을 박탈당한 그를 안타깝게 여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가 그에게 교수 자리를 주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87년 퇴임 때까지 UBC 수학과에 근무하며, UBC는 유명하지 않지만 UBC 수학과에는 이임학이 있다는 말이 세계 수학계의 유행어가 될 만큼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는 1960년까지 총 16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공전은 단 2편에 불과하고 14편은 전부 단독으로 저술했습니다.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긴 분야는 군론입니다. 저는 지독한 수포자이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는 캐나다에서 군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군론이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연산과 숫자들의 집합인데 1900년대부터 군론은 수학의 중요한 분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군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단순군이 발견될 때마다 수학계에는 엄청난 파문이 일었죠. 그런데 1960년 이임학은 새로운 종류의 단순군들의 무한한 두 모임을 찾아내 그의 이름을 넣어 리군이라 명명했는데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이 리군 이론을 연구한 논문이 무려 90편이나 쏟아졌습니다. 장범식 UBC 명예교수는 만약 수학자들에게 그들의 결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했다. 이임학 교수님은 백만장자가 되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저작권은 그가 1961년에 발견한 단순군의 두 수열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그의 리군 이론이 수학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22년생으로 39살의 나이로 그가 찾아낸 리군 이론으로 그는 필즈상 수상이 기대되기는 했으나 비록 수상의 영광을 안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론은 10여 년이 지난 이후부터 학계에 대단한 주목을 끌었고 최근 2019년에까지도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니까요. 다만 한국인 중 20세기 수학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학자라는 점에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는 않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그의 국적을 박탈해 평생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던 그는 조국과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온몸이 조여온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미과학자협회를 만들어 발기인 명단에 그를 넣으려고 했지만 그는 나는 한국인이 아니므로 빼달라고 했을 만큼 한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투병 중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릴 만큼 그에게 평생에 한이 됐습니다. 정부는 그를 외면했지만 한국의 수학자들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그의 존재를 알리고 마땅한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에 1996년 대한수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자 그를 한국으로 초청했고 당시 그가 수학자들과 나눈 대담을 바탕으로 그의 업적과 개인 이력을 담은 이야기가 대한수학사 1권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국적까지 회복시키려 했으나 끝끝내 그의 국적은 회복되지 못했죠. 결국 2005년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 국적을 박탈당한 세계적인 수학자 이임학 박사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기억해두어야 할 한국인이 아닐까 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